방금 소개받은 박성희입니다. 오늘 종강이라고 그래서 많이 오셨어요. 저도 종강했습니다. 근데 아직 성적을 못 냈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네. 네. 근데 제가 이번 포럼에 초대된 유일한 이대 교수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가문의 영광이 있을지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유준근 이사장님, 또 사랑하는 우리 조선남 교수님, 여러 교수님들, 제가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그 이대는 안 나오셨겠지만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되도록 즐겁게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대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동창회비를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화여대에 1981년도에 8일 학번으로 사회계열에 입학을 해서 한 학기를 다니고 미국에 가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81년도 봄은 굉장히 춥고 스산한 계절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 대강당 옆에 전경들이 쭉 서 있고 학생들이 거기서 그 사이로 종종걸음으로 다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81년도 봄학기에 한 학기 동안 제가 뭐 몇 과목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 2과목을 바로 이 교실에서 들었어요. 여기 처음 오시는 분 여기 너무 좋아졌죠? 전 저 끝에 저기 앉아서 제 필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사회학 개론을 들었는데, 어떤 뭐 자그마하고 아주 똘똘해 보이는 여성 한 분이, 강산지 교수인지 그땐 제가 천지분간을 못할 때니까 아주 열심히 열강을 하셨던 게 인상에 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지은이 장관이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여성부 장관을 하신, 그러니까 이화여대 강사를 하시면서 사회학 개론을 그때 하셨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까 잠깐 소개 말씀처럼 조선일보에서 기자를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하고, 다시 이화로 들어온 게 2001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한 25년째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오니까 제 학생들이 81년도 생들이더라고요. 그 세상이 이렇게 정말 돌고 돈다 하는 것을, 이 섭리를 또 이화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요즘 나라 걱정들이 많으시죠? 네.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남북 문제, 여러 가지. 체제가 제일 걱정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 격변의 시기를 겪고 나서, 제가 이 강의 의뢰를 받은 게 3월 초인데 제가 6월의 말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어떤 세상이 되어 있을지 상상을 해가면서 그 마음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가 SNS 시대의 가짜뉴스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SNS,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기인데요. SNS 하면 우리말로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그냥 인터넷상에서 우리끼리 연결돼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정보와 사진과 뭔가 재미있는 소식들을 쉐어하면서 쓰는 그냥 인터넷 기술입니다. 그 자체로 그냥 가치 중립적인 기술인 것입니다. SNS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가짜뉴스는 어떠냐?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진짜 뉴스만 소비하고 살다가 그냥 가짜뉴스가 간간히 오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그냥 가짜뉴스 같은 그 속에서 진짜 뉴스를 선별하면서 소비하면서 왔습니다. 마치 그 건포도 빵에 보면 건포도가 점점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 건포도가 진짜 뉴스고, 빵 자체는 그냥 거대한 미확인 정보, 루머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서 보도하고 우리가 그걸 진짜 뉴스로 소비를 하는데, 그조차도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위 저널리스틱 트루스라고 하는 언론의 진실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상황적인 진실입니다.
그 워터게이트를 측정한 바브 두어드 기자가 말했듯이 best obtainable version of truth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냥 그 상황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진실, 그게 이제 언론의 진실입니다.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오늘 죽은 사람이 2명입니다. 내일 죽은 사람은 20명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보니까 200명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상황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소위 철학에서 말하는 대문자 T, truth, 그런 절대적인 진실의 세계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때로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그 정해놓고 거짓말도 한 날이 있었죠. 만우절 같은데. 그리고 뭐 되게 즐겁게 유쾌하게 그 지냈던 그런 가짜뉴스의 세계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어요. 서로 시너지를 내는, 베이글하고 크림치즈처럼. 제가 베이글이라는 게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나라는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베이글은 원래 그 동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이 먹던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었습니다. 도망 다닐 때 이렇게 갖고 나가기 쉽게 만든 그런 빵이었는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 그 미국으로 이민 온 유태인 이민자들이 뉴욕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베이글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먹기 시작했어요. 80년대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서 베이글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가면 베이글, 난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빵이 있나 그러면서. 근데 서부에서는 당시 베이글을 먹지 않았어요. 서부 사람들은 베이글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전 세계에서 베이글을 먹고 우리나라에서도 줄 서서 먹는 빵이 됐습니다. 근데 베이글이 그렇게 말하자면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냉동 베이글의 발견. 어떤 그 위대한 기업가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통을 쉽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와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베이글하고 크림치즈가 태어나서부터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들이 만나서 폭발적인 날개를 단 음식이 바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의 베이글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의 베이글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베이글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SNS하고 가짜뉴스가 둘이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얘네들이 이게 이상해진 겁니다.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가짜뉴스가 과거에는 그냥 만우절날 웃고 넘기는 소식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돼요? 무기로 변합니다. 어떤 무기가 되느냐? 인종을 학살하고 인종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어떤 선거에서 부패한 정치인을 당선시키고, 또 없던 일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런 이상한 도구로 변질을 해요.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뉴스와 민주주의는 사실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 말씀도 좀 드릴 텐데, 그 민주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제가 SNS에만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다음 챕터는 AI예요. AI가 가져올 가공할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제가 터치를 할까봐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은 SNS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소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게 오늘 제 강의의 얼개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큰 줄거리고요. 자, 그러면 SNS부터 한번 볼까요? SNS가 이런 것들이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쓰시는 거죠? 안 쓰시는 분 있으세요?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이런 것들.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네? 빠진 거. 트위터가 빠졌어요. 그렇죠? 트위터가 빠졌습니다. 이거 뭐 디자인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통째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SNS망입니다. 중국은
구글이 들어가 있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접속이 안 돼.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어서 샤오홍수나 뭐 위챗, 도인, 틱톡 이런 것들은 중국 안에서만 쓰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가지고 쓰는 SNS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중국 거는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이 생긴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2004년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2005년, 인스타그램 2005년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하고 인스타그램이 2010년이군요. 아이패드하고 그래서 201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술이 있었던 인터넷이 있었던 친구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죠. 태어나서부터 있었던 기술은 기술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냥 그거는 생활이죠. 근데 10대 이후에 접하는 모든 기술은 10대까지는 습득 가능한 기술. 10대 이후에는 모든 게 다 부담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2005년 생각해 보시면 불과 20년 전이잖아요. 우리가 중년 넘어서 접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혹시 나는 소셜미디어가 너무 사용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 정말 정상이다. 그런 중년 이후에 뭘 새롭게 배워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사실 창피한 일도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 70대 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은 스마트폰은 쓰시지만 어떠한 것도 인터넷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쇼핑도 안 하고 뱅킹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이제 은행에 가시겠죠. 근데 이제 무슨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을 위한 뭐 스마트폰 사용법 이런 거 강의도 하고 또 뭐 때로는 자식이나 손주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가르쳐 주고 하는데 뭘 모르는지 몰라서 물어보지도 못해. 그냥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물어볼 텐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파리바게뜨에 이제 앉아 있는데요. 옆에 할아버지 세 분이 앉으셔가지고 막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카카오톡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는 방법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나머지 분한테 막 전수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다른 분이 들으시면서 이게 공짜란 말이야? 이러면서 감탄하시면서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내가 익숙하지 않다. 너무나 정상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걸 안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보시면 이게 뭐죠?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많이 쓰나 한번 봅시다. 전 세계, 이게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보려고 막 열심히 했더니 2025년 4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53억 1천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4.7%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숫자가 조금 조사 기간마다 바뀌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뭐 큰 차이는 안 나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보세요. 우리나라는 94.7%가 보고 있습니다. 전 인구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루에 1시간 14분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을 제일 많이 보고요. 30억, 유튜브 25억, 왓츠앱, 인스타그램이 20억. 그러니까 뭐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저 위에 4개가 단연 앞서가 있는 그런 4개의 메이저한 이런 소셜미디어다. 밑에 위챗, 틱톡은 중국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숫자는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쓰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대학 제 동료 교수가 이제 은퇴를 앞둔 교수님이 유튜브를 안 보겠다는 결심을 갖고 유튜브 앱을 삭제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가 우리나라 전 인구의 하위 5%에 들어가도 괜찮냐 그렇게 말씀. 또 우리 최윤정 교수님 계시지만 저희 동료 교수 중에는 어떠한 이유로 카톡을 쓰지 않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하고 연결하려면은 따로 카톡 따로 하고 이제 문자 따로 하고 이래가지고
뭐 개인의 초이스입니다. 근데 그런 특수한 몇몇 분들을 사용하고는 빼고는 모두 다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셜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언론진흥재단의 이제 자료인데요. 뭐 짐작하시다시피 카카오톡 다 쓰시죠? 98.9%. 나머지 1. 몇 프로죠? 1.1%는 어떤 사람일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튜브 84%, 인스타그램 38%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대세로 많이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용하느냐? 소셜미디어를 왜 사용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족, 친구, 지인의 최신 소식을 알기 위해서, 관심 있는 정보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탑3의 이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밑에 내용을 보시면 내가 찾는 맞춤형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파일, 사진, 게시물 등을 주고받기 위해서, 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나의 관심사.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용이? 여기 보면은 커뮤니티 그룹 활동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뭐 이 정도가 좀 다르고 나머지들은 다 심심하니까 그냥 궁금하니까 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본다. 뭐 이런 정도의 이유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더라. 이렇게 이유가 되게 많으니까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소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심심하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궁금해서 쓴다. 이런 이유로 본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그 이슈를 학습하기 위해서 본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비판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본다. 이런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 분야를 좀 보았습니다. 뭐 예상했다시피 친구, 지인의 일상 소식, 그 다음에 뭐 취미, 여행, 레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네이버 TV에 뉴스 시사 정보가 있긴 하는데 사람들이 뉴스를 보려고 네이버 TV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이버 TV에 가서 보시면 뉴스가 올라가 있으니까 보는 것이죠. 뉴스를 보기 위해서 굳이 네이버 TV로 들어가지, 뉴스를 보려면 굳이 이거 안 보지 않겠습니까? 뭐 YTN이나 다른 뉴스, 신문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뉴스 계층이 네이버 TV를 뉴스 매체로 활용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사회가 돌아가는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보면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카톡을 통해서 무슨 정보를 우리가 흡수하느냐. 얼마 전에 네덜란드하고 덴마크에 출장을 갔다 온 저희 교수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거기 가서 이제 젊은이들의 어떤 그 SNS 이용 행태 이런 거를 조사하러 갔다 오셔서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청년들은 무슨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보느냐 물어봤더니 틱톡을 통해서 본대요. 틱톡이 1위래요. 틱톡은 이제 미국에서는 틱톡을 안 보지만 유럽에서는 틱톡을 여전히. 그런데 제가 그래서 틱톡에 뉴스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틱톡을 보면서 뭔가 그 안에서 뉴스를 흡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뉴스를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뉴스를 어디서 보니? 그리고 제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신문을 본다는 학생 몇 명일까요? 0명. 방송을 본다는 친구 몇 명일까요? 0명. 신문 방송은 0명. 그럼 뭘로 보냐?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뉴닉이라는 이런 뉴스 정리 플랫폼인데요. 이 사장이 젊은 사장이 이제 만들어서 지금 뭐 수십만 구독자가 돼 있는 그런 여기서 정리해주는 뉴스를 본다. 근데 여기서는 뉴스라고도 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편집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큐레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젊은 그 엔터프러너죠. 저 여성분은 정말 MZ세대가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는 게 가장 그들에게 소비를 하게 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미국에 가서 뭐 연수를 하고 이러면서
마치 영감이 떠올라서 이걸 만든 사이트인데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젊은이들이 보는 그런 뉴스 정립 플랫폼입니다. 유닉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 보면 세바시 이런 데 나가서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강의, 성공 스토리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진 이거 보면은 남의 사진 거울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SNS를 이렇게 많이 소비하고 뉴스도 아닌 다른 거를 소비하면서 살다 보니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반작용, 반대급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대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뭐가 올라가 있어요? 자기 주변 주인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씩 좋은 데 놀러 가서 멋지게 옷 입고 찍은 사진들을 올려요. 그렇죠? 1년 365일에 닷새 동안 논 거를 올립니다. 1년 360일은 그냥 대충 살아요. 근데 그거는 거기 안 올라오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데 가서 놀고 있고 맛있는 걸 먹고 있구나. 그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멋지지 못할까? 그러면서 우울증도 걸리고 괴로움도 생기죠. 그리고 그 SNS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찾지 않아도 정보가 자기를 찾아오죠.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쿠팡에서 뭐 하나 사면 다음에 뭐가 와요? 여러분들이 당신이 좋아할 만한 물건이 여기 떴습니다. 그리고 막 추천 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보내줍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SNS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꾸 그렇게 남들이 밖에서 주는 정보만을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직접적으로 찾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자기가 다시 먹는 그런 순환 속에서 그걸 에코 체인버라고 하죠. 마치 메아리 동굴처럼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듣는 그런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못 듣는 것이죠. 그거를 필터 버블이라고도 합니다. 그 SNS에서 어떤 필터를 통한 그 버블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는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fear of missing out, FOMO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이걸 안 하면 세상에서부터 내가 소외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도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FOMO. 또 그러다 보면은 이 중독이 돼서 특히 여러분 틱톡 하세요? 틱톡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다 계정도 만들어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까 틱톡은 제가 삭제하고 안 봅니다. 그거 굉장한 중독성이 있어요. 그게 숏폼이라고 그러잖아요. 짧은 동영상 보면은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거 하는 동안은 머리가 그냥 텅 빈대요.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꾸 중독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틱톡은 제가 계정을 아예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숏폼 동영상들이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도 뜨긴 하니까 보긴 하지 알고는 보셔야 됩니다. 그게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이제 옥스퍼드 출판부에서 2024년에 이런 브레인 롯이다 이런 단어를 정했는데 이게 뇌가 썩는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정의를 말씀드리면 시시한 온라인 컨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한 결과 벌어지는 뇌의 문제점 이런 것들입니다. 중요한 정보도 우리가 다 소화를 못하는데 시시한 정보에 빠져서 계속 살다 보면 뇌가 우리 처음에 왜 TV 생겼을 때 바보 상자 이런 소리 들으셨죠? 요즘 SNS도 과도하게 중독이 되면 이렇게 뇌가 썩는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필터 버블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들을 보기에도 급급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뉴스가 뜨면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뉴스를 안 봐요. 적극적으로 건너뜁니다. 뉴스를 안 봅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뜨잖아. 그러면 제껴요. 그런 것들은 뉴스 회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뉴스 회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이용자 중에? 잘 감이 안 잡히시죠? 72%.
70% 언저리. 전 세계적으로는 72%, 우리나라는 69%? 이 정도 70% 언저리 사람들이 그냥 뉴스를 회피한다. 또 뉴스 finds me라는 그런 컨셉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뉴스는 내가 찾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뉴스가 나를 찾아올 것이니까 라는 믿음으로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젊은이들. 알고리즘이 가져다주는 정보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뉴스 finds me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게 일면부터 끝에까지 정치 경제에서 골고루 다 이렇게 우리가 넘기면서 보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원치 않든 뭐 좋지 않든 어쨌든 정보에 노출이 돼요. 그 노출하는 기회조차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도 틀리지 않습니다. 방송도 문제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는 교수 하나가 페이스북에 뭘 올렸는데 우리나라 9시 뉴스, KBS 9시 뉴스에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몇 시에 나온지 아십니까? 그 뉴스가 9시 40분. 그러니까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뉴스는 그냥 우리 안에서 뭔가 너무 많아요. 안에 거를 소비하는 게 더 중요하고 바깥의 일에 어둡다는 게,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저도 글을 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NHK 월드나 CGTN이나 아니면 프랑스 24나 이런 외신들을 좀 보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유럽 TV를 보면 이란의 입장을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등등. NHK 월드도 일본이 전하는 세계의 눈을 본, 그 중에 특히 북한 뉴스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일본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그렇게 열려있고 다들 소통하면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메인 뉴스라는 곳에서 9시 40분에 이거를 보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냐. 도대체 나머지 40분 동안 뭘 보도했다는 거지. 뭐 국무총리 이런 거 했겠죠?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뉴스도 회피하는 와중에 그나마 몇 개 안 보는 뉴스 중에 뭐가 섞여 있느냐? 가짜 뉴스들이 섞여 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하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뉴스 얘기를 가짜 뉴스로 넘어가서 보시면 제가 아까 가짜 뉴스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뭐 그렇게 신선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섞여서 계속 살아왔다. 그래서 저는 뉴스와 non 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브죠? 이브인데 이브가 제가 이거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보고 읽어야 돼. 성경 말씀에 창세기 2장 16절에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뱀이 이브를 꼬셔요. 야, 저거 먹음직스러운데 왜 안 먹니? 그랬더니 이브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먹지만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란 소리 안 했어요. 이런 게 뭐예요? 과장, 왜곡 보도죠. 예? 그렇게 오래됐다. 사실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인류 최초의 인터뷰어는 누군지 아실까요? 인터뷰를 제일 먼저 한 사람? 그 사람이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신발을 벗어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다 좋은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내 민족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래? 나는 있는 자다. 야훼다. 하느님의 이름을 특종을 해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건 정말 인류사적인 특종이죠. 최초의 인터뷰어가 모세라고 합니다.
하느님하고 대화를 해서 정보를 빼온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 기원전에 또 이 가짜뉴스를 돌아가서 보면 너무나 얘기가 많은데 기원전 13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를 정벌했다. 그래서 히타이트 갔다 와가지고 돌로 새겼어요, 부조를. 히타이트를 정벌한 얘기를, 람세스 2세가. 근데 뒤늦게 히타이트 왕의 일기가 발견이 됐는데 람세스 2세 코빼기도 못 봤다는 거거든요. 오다가 갔어요, 그냥. 오다가 가서 자기가 이겼다고 가서 그냥 샥이라고 해서 그냥 부하들이 새긴 거죠. 가짜 뉴스죠. 그때 무슨 CNN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알게 뭐예요. 그래서 이겼다니까 이긴 줄 알고 그냥 뽑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제갈량이잖아요. 제갈량 우리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적벽대전을 일으킨 것도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적벽대전을 유도했고 그 외에도 삼국지를 보시면 제갈량이 이런 이제 그 지혜가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기 전에 어느 고을에 미리 병사를 풀어요. 그래갖고 막 소문을 퍼뜨려요. 이게 심리전이죠. 가짜 뉴스 막 퍼뜨리고 해서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중세 유럽에는 마녀 사냥도 그냥 마녀 사냥을 한 게 아니라 그 나라 무슨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주로 고아나 여성이나 유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그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되어서 마녀 사냥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인쇄기, 소위 인쇄기 구텐베르크가 1450년에 발명하고 근데 신문을 그렇다고 달라지느냐? 그때도 다 이어져 왔다. 인쇄기에서 여기 이제 제가 가져온 사람이 이게 에드가 알란 포인데요. 이제 인쇄기 하면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19세기에 소위 일전 신문 시대라는 게 열려요. 페니 프레스. 그러니까 신문이 일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배포가 가능해지면서 신문사들 간의 부수 경쟁을 심하게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선정적인 뉴스를 굉장히 그때는 진짜 뉴스와 날조된 가짜 뉴스가 막 뒤섞여가지고 신문을 만들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드가 알란 포가 소설가 하면서 글을 썼는데 자기가 그 대서양을 열기구를 타고 78시간인가 그동안 해서 횡단을 했다. 이런 그 가짜 뉴스를 그런 이제 뉴스가 실렸습니다. 그게 이제 가짜 뉴스인 거죠. 그리고 뭐 프랑스에는 리벨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사람 뭐 브리오쉬를 먹여라, 빵 대신에 케이크를 먹여라, 먹게 해라 이런 말이 바로 그런 소책자들을 통해서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그 각종 가짜 뉴스들이 있고 그러면 전신의 시대에 들어서는 어떠냐? 저 사람이 이제 세뮤얼 모르스인데요. 세뮤얼 모르스는 모르스 부호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화가면서 발명가인데요. 1825년에 워싱턴에 라파예트 후작이라는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집이 커네티컷이에요. 커네티컷에서 와이프가 아이를 낳다가 위독하다라는 전보라기보다 소식을 받아요. 근데 전보가 없으니까 뭐 인편에 왔겠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부랴부랴 커네티컷으로 가니까 와이프의 장례식이 끝나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1832년에 이 사람이 그 모르스 부호 전신을 발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소식이 느려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전신의 시대가 열리고 뭐 모르스 부호가 나오고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그 역사를 통해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뉴스와 넌 뉴스는 계속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로서 살아왔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둘이 굉장히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가짜는 진짜가 있어야 먹고 살고 또 진짜는 가짜 때문에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섞여 사는 역사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근데 이제 뉴스의 세계로 들어오면 좀 달라졌다. 그래서 요 다음번은 제가 그러면은 그러면 진짜 뉴스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그림이 좀 확실치는 않은데요. 이게 어떤 한 음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음료가 만든 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 공간이 가져온 인류 역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커피 아시지 않습니까? 커피는 원래 유럽에서 나는 게 아니죠. 이디오피아 산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났던 물건이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온. 언제요? 해양 무역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양 무역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귀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고 그 정보를 교환하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활기찬 도시가 당시에 런던이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커피하우스라는 것을 열었는데 그 안 커피하우스라는 건 어떤 것이냐?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건물의 1층이라 그래요. 1층. 지하나 2층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아무나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 장벽이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그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위에 각종 돈이 되는 정보들을 놓고 거기서 교환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그걸 보니까 재밌는 소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한이라고 하는 저 주인 같은 사람이 거기 나온 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써서 외부에다 팔기 시작했다. 그게 소위 신문의 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커피가 어떤 일이냐, 커피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커피가 오기 전에는 뭘 먹었느냐, 영국에 물이 더러워서 주로 에일을 마시거나 에일 탄 물, 럼주 이런 것들을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술을 좀 마시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를 못 합니다. 술을 마시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를 부르거나 잠을 자거나 싸우거나 이러고, 그냥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니까 인간들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디베이트를 하기, 가려서 정치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유럽에서 비엔나의 한 뒷골목에서 보고 나서 미국에 가서 커피 회사를 차린 사람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 어떤 회사죠? 스타벅스. 이 사람은 그 유럽의 뒷골목에서 에스프레소, 그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서서 막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부르는 그런 공간, 음료.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커피숍을 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요즘은 공부방이 돼버렸어요. 스타벅스가.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커피하우스는 다르죠. 우리나라도 다방 하면 되게 다르죠. 우리나라 옛날 다방.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곳에서 사람들끼리 왕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소식도 듣고 비판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 돈을 번 사람들, 돈 버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커피하우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커피하우스만의 특징들이 생겨. 그래서 로이드 커피하우스라는 게 생겨서 그게 나중에 보험회사가 되고, 또 뭐 게리슨인가 하는 그런 커피하우스가 생긴 다음에 그거는 경매하는 그런 회사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초창기에 그런 커피하우스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면 커피하우스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 안에 들어서 뭘 배우느냐? 말하는 방법을 배운대요. 배운 사람들은 저렇게 말한다. 저런 표현을 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땐 저렇게 한다. 그래서 평민, 못 배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종의 교육기관처럼 디베이트하는 걸 가르쳐서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은 저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배워서 나중에 대법관까지 됐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회를 학습해서 나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커피하우스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펍이라는 게 생겨서 펍은 아직도 있죠. 펍이라는 형식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에 많이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 뭐 서로 막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각국마다 층간소음을 대처하는 방법, 이런 관련된 이제 제가,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독일 같은 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영국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없대요. 그래서 왜 없나 봤더니 그 1층에 있는 그 펍 있지 않습니까? 펍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대충 해결을 한대요, 서로. 우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다가 시끄러우니까 가서 신경질 내고 그러다가 이제 벌어지는데, 서로 다 아는 사람이.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문제를 제기하고 풀 수 있는 기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장소로서도 또 펍이 기능을 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후에 커피하우스, 첫 번째 커피하우스는 엄청 여기저기 많습니다. 제가 간 터키에도 있었고 비엔나에도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있고. 이건 영국에서는 1652년에 파스쿠아 로제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커피하우스인데, 이 사람은 그 에드워드 다니엘즈라는 영국의 상인이 터키에서 일을 할 때 데리고 있었던 하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인이 끓여주는 커피를 마셨는데, 그래서 장사를 잘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해요. 그래서 커피를 다시 거기서 끓이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커피 끓이는 것도 기술이죠. 그걸 할 줄 아는 이제 하인이 나가서 차린 그런 이제 하우스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17세기에 영국에 수천 개의 커피하우스가 생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천 개의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이 사회 이야기를 하고 시민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730년대에는 이제 바하가 라이프치히에도 커피하우스가 생기고, 커피가 전 유럽에 유행이 되면서 커피 칸타타라는 곡을 쓰죠. 칸타타라는 건 이렇게 찬미하는 곡인데, 커피 칸타타라는 보면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는 딸과 그거를 하지 말라는 아버지 사이에 대화로 이루어진 그런. 커피 하우스에는 참고로 남성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성은 출입이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 하우스에 가고 싶은 딸이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인도 회사의 커피 수입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1600년대부터 1600년대는 좀 저렇게 줄이다가 나중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저렇게 많이 커피를 소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디스커션과 디베이트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사람들이 계몽되죠. 계몽주의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약간 밑으로 기어가는 것 같은 그래프의 이유는, 그때 이 런던에 대화제가 있었고, 또 찰스 2세가 커피하우스에 인간들이 하도 모여서 왕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거를 칙령으로 금지를 해요. 그때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남자들만 또 거기 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커피의 실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찰스 2세가 이건 모든 게 오해였다. 그리고 풀어요. 그러면서 커피 하우스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식적인 기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1700년대에는 런던에 있는 남성들이 한 40% 정도가 매일 커피하우스에 나와서 죽치고 있었다.
마치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아고라에 그 시민 그리스 남자들이 가서 이제 죽치고 거기서 투표도 하고 토론을 했던 것처럼 1785년에 그래서 더 타임즈라는 신문이 나오죠. 그렇게 오래된 신문입니다. 자, 그래서 뉴스와 넌 뉴스가 분리가 되고 뉴스가 민주주의와 계몽주의를 이끌면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동의어가 됐는가 하는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그때 1450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거기에 텍스트 그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보면서 종교 혁명이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텍스트가 있을 때 그거를 동시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그게 퍼블릭 텍스트의 출현입니다. 퍼블릭 텍스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저 사람도 내가 아는 걸 똑같이 알고 있다라는 인식. 그건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가 궁금해져. 그럼 뭐죠? 그게 여론이에요. 여론이 생깁니다. 여론이 생김으로 해서 그게 시민사회를 견인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뉴스라는, 그럼 그것은 민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민심은 그냥 빨래터에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은 나오지만 그걸 구체적인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기에는 왜? 돈도 없고 말하자면 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끼리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여론에 실리게 된 게 계몽주의 시대 이후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awareness instinct라는 것은 인간이란 뉴스라는 것은 마치 음식처럼 본능적으로 우리가 소비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알지를 못하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폭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뉴스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고 그들이 자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정보가 되는데 저널리즘이라는 신문이 없어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정보를 유통시키는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신문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늘 궁금해했고 또 그걸 예전에는 무슨 돌아다니는 누구죠? 보부상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옆 마을의 소식 이런 것들 또 사후세계가 궁금하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죠. 그런 식으로 늘 사람들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뉴스는 뭐 필요해요? 여기서 보면 그들이 자치라고 되어 있는 게 셀프 거버닝이라거든요. 셀프 거버닝.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버닝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길게 좀 썼지만 뉴스는 뭐냐? 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현재 일들에 대한 정보와 논평이라고 셔슨이라는 학자가 정의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거 누가 어디 여행 갔다 맛집이 어디다 그런 거는 뉴스가 이 정의에 따르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 사회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왜냐하면 그 정보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전신으로 가서 전신 기술에 컴퓨터 기술이 합쳐지면 인터넷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를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들이 밝혀낸 거죠. SNS가 그렇게 뉴스 전문 매체가 아닌데 우리는 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시사 정보를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아니 유튜브하고 카카오톡에 뉴스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 뭔지 모르지만 세상의 소식을 이 채널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공정하고 정확하냐?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시사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다. 아까 MZ세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통계예요.
우리나라를 세계 47개국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뉴스 이용률을 보니 우리나라는 유튜브에서 압도적으로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윗도는 그 숫자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은 0인 게 당연하죠. 외국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만. 근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뉴스를 저렇게 본대요. 근데 카카오톡에 무슨 뉴스가 있어요? 그냥 단톡방이나 이런 데 이렇게 그래서 뉴스를 올리죠. 뉴스를 올리면 그걸 우리가 보면서 나는 뉴스를 소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외국이 더 많이, 인스타그램은 뭐 사진 위주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외국에서 훨씬 더 많이 쓰고요. 다른 거 다, 우리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뉴스를 소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그러면 가짜뉴스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가짜뉴스라는 말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걸 유용하게 만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뉴스 정의는 내가 싫어하는 뉴스. CNN 같은 뉴스. 그걸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가짜뉴스는 원래 정치적 풍자, 아니면 광고하고 헷갈리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보도 하고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가짜뉴스를 따로 내서 정의를 내리고 문제를 삼아야 되겠는 필요성이 생긴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인터넷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생산 및 유통을 하는 허위 정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찾아보니, 일반적으로 진실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섞어 만든 뉴스다. 차이가 뭐냐? 의도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1급 살인이냐, 2급 살인이냐. 이 차이죠. 의도성이 있는 거를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것을 문제가 있는 가짜뉴스의 범주에 넣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가짜뉴스 관련 무슨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페이크 뉴스는 이제 학술적 용어가 아니고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근데 이제 미스인포메이션은 여기 보면은 풍자, 편향, 선전, 오보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는데, 제가 요즘에 다시 보니까 이 둘을 막 선용해서 쓰더라고요. 그냥 다 미스인포메이션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굳이 학자들은 디스인포메이션을 쓰는 것 같고, 그럼 어쨌든 간에 잘못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스인포메이션은 마치 의도적이지 않아서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나중에 정말 무서운 정보는 가짜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편향된 정보예요. 편향성과 의도성이 합쳐지면 아주 질이 나쁜 가짜뉴스로 재탄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가짜뉴스가 일을 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가짜뉴스가 유명해진 게 2016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016년에 이런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있었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그때 트럼프랑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던 선거죠. 브렉시트는 51.9 대 48.1로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죠. 아주 접전이 되었었던 그런 일인데, 그때 브렉시트 당시에 한 15만 개의 트위터 계정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느냐? 무슬림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영국이 혼란스러울까? 경제가 얼마나 파탄날까? 이런 불안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퍼뜨렸다고 하는데, 그걸 러시아에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는 왜? EU랑 영국이 사이가 좋으면 자기들한테 안 좋잖아요. 둘을 떼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러시아는 이쪽에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15만 개 트위터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불안을 조장했다. 그래서 그때 가디언즈라든지 영국의 어떤 정통 매체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는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났다. 미국에서도 2016년에 여기 보시면 한 달 전에, 선거 한 달 전에 660만 트위트, 660만이군요. 트위트가 페이크 뉴스나 컨스피러시 뉴스 퍼블리시하고 연결된 것이 발견됐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도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굉장히 언론들이 애를 먹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말을 하면 크게 실어줘야 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걸 따로 밑에다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처리를 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로 그냥 보도하지 않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미국도 좀 힘든 시기를 요즘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또 2016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미얀마의 로힝야 인종 청소 관련된 문제인데 2016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통신법을 개정을 해서 어떤 일을 벌어지냐. 심카드 있지 않습니까? 심카드가 하나 200불이었는데 그걸 2불로 낮춰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핸드폰에 심카드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얀마 국민들은 리터러시가 없어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는데 심카드를 넣으니까 그건 다시 군부가 페이스북을 통한 어마어마한 프로파간다가 가능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미얀마 언어로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를 붙이기는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인종학살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얀마 군부는 이 기술을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러시아겠죠. 2000년대 초에 러시아로 유학을 간 미얀마 군인들이 그런 가짜뉴스와 프로파간다 기술을 배워와서 여기다 적용을 한 겁니다.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에 2022년에 봉봉 마르코스가 대통령 된 거 아시죠?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죠. 우리는 기억하죠? 그 사람, 이멜다 마르코스 기억하시죠? 이멜다 이렇게 왜 신발 벗어놓고 도망갔던 거 기억나시죠? 헬리콥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CNN의 자카리아라는 평론가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리핀 젊은이들은 90%가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분을 못한다. 그리고 다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해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봉봉 마르코스 아들이 자기의 이미지를 괜찮은 대통령, 괜찮은 지도자로 어쨌든 포장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게 젊은이들한테 먹혔다는 것이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도 그 사람 아버지가 뭐 했는지 아는데 그 나라 국민들은, 그 나라 젊은이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마리아 레사라는 필리핀 언론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하도 이런 상황에서 자기 언론인이거든요. 제대로 된 언론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나라는 하나같이 평화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터키는 이게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때 이제 허위 정보 규제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인을 3년 동안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요. 터키는요,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할 때 터키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를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인터넷 선진국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어떻게 규제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을 약간 움직임을 만들고 어떤 틀을 근데 터키에 갔더니 너무너무 우리를 환대하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 근데 인터넷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은 속셈이 뻔합니다. 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정권에 유리하게 사용하게 할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에르도안이 그 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180몇 명이 투옥이 됐는데 그 중에 130여 명이 야당 쪽이었다고. 어쨌든 야당 탄압의 도구로 그 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저는 이렇게 보면서 남의 나라지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짠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터키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나라에서 별로 도움도 못 받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고 원성이 높았습니다. 여론이 나빴어요. 그런데도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얼마나 미디어가 중요한가. 뭐 한국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짜 뉴스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된 것들이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죠. 뭐 많습니다. 이외에도. 그래서 저는요, 교황이 뭐 했다 이런 뉴스 무조건 안 믿어요. 유튜브에 뭐 뜨죠? 교황이 뭐 목소리로 뭐 요즘 목소리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황이 뭐 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뭐죠? 올해가 유튜브가 생긴 지 20주년이 된 해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런 로고들을 만들어 놓고 가져다 쓰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유튜브는 정말 우리한테 유용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떼돈도 벌게 하는 그런 매체지만 장점도 있지만 올해 이제 뉴스에 보면 유튜브 20년을 돌아보는 그런 기획 기사들을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기획 기사의 그 헤드라인들입니다. 아랍의 봄을 한때 이끌었는데 지금은 독재 정권이 그 SNS를 장악해서 다시 독재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아까 그 미얀마 군부는 유튜브가 아니라 M튜브, 밀리터리 튜브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운영을 합니다. 미디어를 장악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집트의 LCC 대통령인데 어쨌든 개헌을 해서 2030년까지 집권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정권 비판을 올리면 체포하고 감시. 아까 그 터키의 예처럼. 그리고 뭐 알고리즘이 민주주의 위기를 오히려 부추긴다. 이런 이야기. 디스토피아가 되고 있다. 또 일본 효고현 얘기도 조선일보에 났더라고요. 그 기이한 선거. 가해자, 갑질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당선되고 진실을 앓는 사람은 죽고 뭐 이런 거. 유튜브를 맹신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그 기획기사들의 어떤 헤드라인이었다. 이만큼 약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그런 매체가 되었다. 자, 한국 사회의 가짜 뉴스인데요. 한국형 가짜, 여기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그냥 허위 조작 뉴스, 편파적 기사가 많다. 이 우리나라 가짜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가짜 뉴스는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가짜는 언젠간 드러난대요. 드러나지 않는 거는 소실을 갖고 왜곡하는 보도, 편파 보도가 더 위험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잘못에 대한 생각이 없고 반성이 없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왜곡하는 그런 정보, 편파 보도 이런 게 더 위험하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가짜 뉴스의 경제적 피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가짜 정보는 굉장히 좀 양상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보면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원본과 복사본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우리 그 얼마 전에 황의조 선수 사건 아시죠? 그 사귀던 여성 중에 하나가 올리는 것으로 해서 막 문제가 됐는데 한참 후에 조사해 보니까 처형이 올렸나? 누가 올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작성 주체를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환경의 중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가짜 뉴스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은 입맛에 맞는 뉴스만 고르는 경향이 있고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 많이 하죠. 커그니티브 마이저라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편안한 대로
그 다음에 내 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거짓 진실 효과. 이거는 그 러시아 그 프로파간다에서 아주 앞서서 뭐든지 사람들은 첫 번 보는 뉴스를 진짜로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출되면은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태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뭐 때로는 뭐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은 어차피 자기 환경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과적합 이런 것들은 이제 음모론 같은 게 여기 들어가죠. 비현실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가짜 뉴스는 또 진짜 뉴스보다 더 힘이 세다. 조사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보다 6배 빠르게 전파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름답거나 순하면 안 되고 뭔가 징그럽거나 더럽거나 끔찍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더 감정으로 그걸 붙들어 놔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surprise and disgust, 그거를 뭐 novelty hypothesis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성으로 해서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우리 뉴스 받으면 너무 이상하고 끔찍한 소식 같은 거는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너 이런 거 들었어? 야, 그게 사실이야? 이런 거부터. 그런 사람들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됐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왜 각국에서 저렇게 대응을 하느냐. 가짜뉴스는 이거는요,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가 갈립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가짜뉴스를,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비민주국가에서는 가짜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죠. 그래서 사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로컬 신문을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레벤유라고 나라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요. 이상하다. 우리는 신문 그렇게 하면 난리 나잖아요. 신문 회사를 왜 나라에서. 근데 영국은 그게 왜 필요하냐? 신문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인들도 몰라요. 자기들이 왜 지원받아야 되는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이런 서구 나라에서, 그러면 독일은 이제 나치즘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주 호되게 가짜뉴스를 처벌합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었다가, 그게 민주당 안으로 발의가 되었다가 그 정청래 의원 아니었는데 하도 그때 이거 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저거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물리게 하고 가짜뉴스를 하게 되면 피해를 많이 벌을 주는 그런 이제 법안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를 삼고 외국에서도 문제를 삼아서 그냥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그 법이.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그래도 이제 여론을 살필 때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가짜뉴스 처벌법을 만들었다가 터키는 성공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이 외국에서는 이 민주시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어린아이들부터 생각을 많이 해서 어린아이들을 가짜뉴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얘기를. 이건 미국의 정부 단체죠. 정부 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 거 아세요? 호주에서 16세 미만의 SNS 금지 법안이 통과된 거 아십니까? 작년 11월에? 제가 올해 초에 TV를 한번 봤는데 호주에서 막 디베이트를 심하게 하는 거 아주 소신이 있더라고요. 호주의 여성 장관인 것 같은데, 그게 뭐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막 디베이트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통과를 했습니다. 16세 미만은 SNS를 금지한다. 노르웨이에서는
SNS의 사용 최소 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 없이 15세 미만 SNS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는 10대 계정이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10대들이 쓰는 거는 비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옵션을 걸어가지고 10대들의 계정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법제로, 그럼 가짜뉴스를 법제화를 해서 좀 막아보지 않을까? 막아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게 왜 헛소리인지. 자, 알고리즘 변경 및 팩트체크 의무를 합니다. 아니, 알고리즘 공개합니까? 전혀 안 하죠. 어떻게 그거를 팩트체킹 의무, 변경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제한을 박탈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죠? 못합니다, 이건. 법으로 될 게 아닙니다. 가짜뉴스 생성자 복인에 대한 책임 강화를, 아니,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지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매개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개자가 하나 둘이 아니고 수백 명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리냐.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까 그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말한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민사책임을 확대한다. 이거는 이제 자칫하면 터키처럼 됩니다. 탄압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짜뉴스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야 되느냐? 자, 이번 지난 정부 초기에 그 정부의 어떤 고위 인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짜뉴스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짜뉴스를 막으려면, 그거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그거를 컨텐츠를 찾아서 규제하는 걸로는 막을 수가 없다. 소비자가 스마트하게 소비를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마치 가짜뉴스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우리 바이러스로부터 막으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뉴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걸 가르쳐야지 환경을 바꾸는 건 그건 어렵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라는 미국에 있는 그런 데서 이거는 이제 정부 단체가 아니라 이건 시민단체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sanitize before you share 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을 해요. 너 바이러스처럼 가짜뉴스라는 바이러스로부터 너를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혹시 김영석 교수가 유튜브에 올린 계엄은 신의 한 수였다. 이런 거 보신 분 있으세요? 그거 가짜뉴스인 거 아셨어요? 그거 가짜뉴스예요. 그 다음에 또 조선일보 우리 김윤덕 기자 같은 사람이 썼다는 글을 카톡을 통해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김윤덕 기자가요, 그거 검찰에 고발도 하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해결이 안 됩니다. 김동길 교수가 이런 글을 썼다. 그리고 올라와요. 카톡에서 공유가 돼. 그거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김동길 교수는 돌아가셨지만 그 주변 분한테 이런 걸 썼을 리가 없다. 그럼 그분의 레토릭을 아는 분들은, 그 김윤덕 기자도 그래요. 야, 너 알고는 있니? 네 글이 이렇게. 선배 그건 못합니다. 제가 검찰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희한한 뉴스의 가짜뉴스, 카톡을 통해서 돌아오는 많은 그런 정보들을 공유되는 거, 그런 가짜뉴스 많거든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가, 소셜 미디어라는 거는 by definition, 정보가 여러분들이 누르거나 전달하는 게 자체가 행위예요. 그거 자체가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누구한테 퍼날른다든가, 받는 건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자기한테 들어온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거는 그건 다
정보 유포 행위에 소다. 근데 되도록이면 좋은 정보를 유포해야 되겠죠. 올바른 정보를. 그러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쉐어하기 전에 첫째 손을 씻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시당초 이걸 보낸 사람이 이렇게 믿업지 않다. 그러면 열어볼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소스가 믿op지 않다. 자, 그래서 일단은 멈추고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그 다음에는 댓글을 확인해라. 댓글을 확인하고는 그 다음에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저기 물어본다든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출처를 확인하라.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가장 교육이 잘 된 나라 중에 하나가 핀란드 같은 나라인데요. 거기는 아주 어려서부터 어떤 뉴스든지 소스를 확인하는. 근데 재밌는 게 가짜 뉴스에 대한 의식이 높은 곳에서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종이 신문이 팔려요.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더라고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신문이 잘 팔리고 신문을 많이 보는 나라가 출산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가짜 뉴스를 덜 봅니다. 가짜 뉴스를 가려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스 확인 안 하잖아요. 그냥 출처를 확인하라. 반드시. 이거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래서 그 카톡방에, 단톡방에 우리 아까 뭐 유튜브나 카톡으로 많은 뉴스를 다 소비한다고 하는데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뉴스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걸러서 보시고 안 보거나 스킵하거나 무시하시거나 그래서 진짜 뉴스를 찾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카톡에서 이제 제 칼럼이 돌아가는데 그런 건 보셔도 됩니다. 그건 출처가 분명하니까. 출처 불명의 이야기, 해외에 있는 어떤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다 지우고 싶은데 그냥 놔둬요. 왜냐면 어떤 것들이 돌아다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냥 봐요. 아, 이런 것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나 가짜인지 아셔야 됩니다. 가짜에 속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를 가짜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가짜뉴스 하는 자를 막거나 처벌하는 걸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시간 됐죠?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AI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그때 가짜뉴스, 딥페이크라는 거는 언론이 없어질지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무슨 TV를 보는데 그거 외국에서 특집을 하더라고요. 그 딥페이크, 챗GPT에다가 물어본대요. 신문을 안 보고. 오늘 무슨 일이 있니? 그러면 거기서 다 알려준대요. 뉴스를 왜 봐? 신문을 왜 보고? 유튜브도 안 봐요. 카톡도 안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성형 AI가 전해주는 뉴스의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 그거를 제가 또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부터. 자, 하여튼,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한 그런 정보 소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